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으실 김진강 비나미교수님한테 제가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네, 1세션 사회를 맡은 김진강입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다 한 자리에 모신 거죠. 우선 이 6분을 다 소개를 한 다음에 각 주제를 진행을 할 것이고, 각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부는 다시 자리에서 중동석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진행 순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션에 총 배정된 시간은 보시다시피 2시간 120분입니다. 주제는 3가지니까 한 주제당 모두 40분의 시간이 기계적으로는 배정됩니다만 각각 5분씩을 빼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35분씩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20분, 토론 10분, 그리고 토론에 대한 다시 또 대응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자는 20분 플러스 5분, 25분, 토론자는 10분, 그리고 남겨준 시간은 청중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션은 40분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같이 6분을 모두가 일단 소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주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 아마 이것에다가 추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통계에 관한 노동소득 문제들에 대한 통계에 관한 것도 같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와 토론을 우선 발표는 건국대 주상명 교수입니다. 토론은 각 발표에 대해서 지정하는 식으로 지정 토론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는 한양대 한중경 교수께서 맡겠습니다. 하중경 교수께서 맡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 한신대 박규호 교수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경북대 윤민호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의 공정분위기 정책 평가와 반대, 발표는 서울대 박상희 교수께서 맡겠습니다. 토론은 경남과학의대 송홍균 교수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주제의 발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의 발표 토론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주상영입니다. 원래 발제하기로 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표를 한 10분 정도 이유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10분 정도 10분씩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는 통계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래 준비한 이 세미나에 맞게 준비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한번 쭉 봐주시고요. 이제 사실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공급 측면에만 더 구체적으로는 생산함수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 국한되어 있을 때 사실 크게 보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공급 측면을 강화하는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같이 무적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기본 인식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해보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노동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는 시장 관행을 정착시키고 국가가 앞장서서 사람의 투자함으로써 소득, 소비, 투자가 선순환 하는 그 국민 경제 발전관이었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는 시장 관행 이 구절을 쓴 이유는 이제 그동안의 시장 관행이 지나치게 자본 친화적이었다. 그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사람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 성장 정책하면 이제 주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람에 직접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소비, 투자가 선순환하는 뭐 이런 말을 쓴 이유는 그래도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케인스주의 트랜지션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하자면 순수 가속도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외연을 확장해서 사실 일반 경제 정책 보통 뭐 특별한 성장론이 아닐지라도 우리 경제에 필요한 그런 경제 정책들을 다 아울러서 펼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떤 정책 또 제도가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 경로를 이제 노동 경로, 금융 경로, 재정 경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강조됐던 건 사실 지난 2년 동안 강조됐던 것은 이제 노동 정책 그러니까 이제 노동 경로를 주로 이제 치중해서 강조를 했고요. 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최저임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그다음에 실업보험 근로장려세제 이 세 가지가 다 말하자면 삼박자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그 중간층 이하의 소득을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최저임금을 꽤 많이 올렸고 근로장려세제는 올해부터 크게 확충하기로 했는데 실업보험은 아직 그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이니까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경로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창출한 부와 가치가 그냥 기업 내부에서 또는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물경제 지체 없이 활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면 뭐 알아서 쓰는 거겠지만 이를테면 비용부용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에 너무 치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득을 선순환하는 데 좀 장애요인을 작용했습니다. 뭐 바람직하게는 기업이 돈을 벌면 이제 이 투자에 쓰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경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 경로인데요. 요즘 이제 재정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나라 같은 사람도 임금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expansionary fiscal policy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파트 같은데 뭐 IMF의 뭐 에다 졸리 같은 그런 학자는 이제 inclusive and consumption-led growth, 그러니까 소비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도 감히 못하는데 이 IMF 학자들은 이제 consumption-led growth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한 페이퍼긴 하지만 IMF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면 이 재정 확장이 단순히 그냥 단기 부양책 정도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그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 이제 뭐 프리코셔너리 세이빙, 예비적 저축이 감소되고 이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 측면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육 서비스에 국가가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성이나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서 이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IMF 학자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재정 정책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확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 경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금융 경로, 재정 경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오는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3년 연속 우리가 국가 부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원래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으니까 3년 연속 그냥 D1 기준으로 38.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재정은 그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간단한 시기다가 이제 그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 이걸 보면 이것이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감이 되겠는데, 그리고 컷투가 나눠진다. 그래서 기초 재정 수지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자율하고 성장률 차, 그리고 R-G가 나오는 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R이 높으면 높을수록 G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음 그림에 보듯이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성장률이고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그린 것이니까 뭐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명목 성장률이고, 뭐 이제 자꾸 명목 실질 그러는데 명목 대 명목입니다 이거. 그래서 명목 성장률하고 명목 금리, 그러니까 3년짜리 부채 금리 보면은 이제 20년 내내 그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MIT의 브라운샷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국가 부채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을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 즉 재정 적자를 내면서 확장적인 정책을 써도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고, 또 거기다가 이자율이 낮으면 성장률이 높으면 국가 부채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그 소득주도의 정책 프레임워크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쭉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 제가 생각하는 뭐 21가지의 주요 정책들을 이렇게 쭉 뭐 분류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홍장표 위원장 다른 세미나에서 끝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네이밍이나 뭐 그런 데서 상당히 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싫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뭐 그런 수도 있겠는데, 그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이름이나 어떤 슬로건 이걸 떼버리고 그냥 그 우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 뭐 중도 보수적 관점이나 중도 진보적 관점 정도에서 보면 다 리스너블한 하나씩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해봤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며칠 사이에 뭐 긴급하게 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전수미 박사 오셨는데, 저랑 전수미 박사랑 같이 몇 년 전부터 연구하던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요즘 서울대 박정수 교수의 어떤 그 논문이 뭐 학자들끼리 이론적으로 뭐 그 공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 너무 크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박정수 교수는 이제 사실 지난 2월 공동경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논문화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화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지금 청와대 정책기획관으로 계신 이제 박종규 박사 2013년 논문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제 외람된 상황이지만 두 분 모두 뭔가를 부적절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종수 교수의 발제문을 주요 발제문 하나 그냥 캡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이제 명목 생산성, 그러니까 임금이 생산성에 뒤처진 게 아니라 생산성하고 임금은 사실 그냥 같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뒤처졌다.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해석상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분배문제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되는 것은 물가지수 간의 차이를 뚫는다. 그래서 그 물가지수 문제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같은 디플레이터를 나누면 이제 그죠? 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4.5%고 취업자당 경제 성장률 이건 이제 노동 생산성이 되겠죠. 이것도 연평균 4.6%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데 2000년부터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2000년을 이제 100을 놓고 두 지표 간의 흐름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어떤 비교 시점을 이제 2000년으로 잡느냐 아니면 박종규 박사님이 했던 것처럼 2007년으로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까만색은 이제 취업자당 GDP니까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인데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 이건 실질 노동 생산성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실질화한 거고 박종규 박사님의 방식대로 아니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 임금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실질화하면은 실질 임금은 이렇게 크게 뒤쳐져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게 어떤 착시 현상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박종수 교수께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런 디플레이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명목별끼리 비교하면 어떠냐. 이것도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100으로 놓고 그래서 이 까만 선이 이제 취업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은 이제 명목 임금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지수화해서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 비슷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그냥 생산성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사실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목임금 1, 2,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돼서 박종규 박사님 다시 찾아봤더니 여기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 까만색은 이제 총 취업자당 GDP이니까 총 취업자 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취업자에는 쉽게 말하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고요. 임금 근로자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다양한 취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분 다 임금 통계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임금 통계로 쓰신 것은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5인 이상 상용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용 근로자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총 취업자의 한 50%, 51%그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5인 이상 상용 근로자로 하면 그것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자 중에 사정이 괜찮은 그런 한 40, 50%의 그 임금과 총 취업자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두 분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다. 왼쪽은 총 취업자, 뭐 임시, 일용, 자영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총 취업자의 생산성인데 오른쪽은 상용 근로자의 임금이다 하는 거죠. 비교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디플레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론에서의 핵심 변수는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이 노동소득이 이제 뭐 임금 근로자의 피용자 모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두가 다 임금 근로자라면 문제는 좀 쉬운데 여기 이제 비임금 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 지난 25%가 이제 비임금 근로자거든요. 이 비임금 근로자도 소득을 올리는데 물론 이제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거나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부부가족 종사자를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버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자영업자가 고용한 그런 피고용인의 보수는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겠죠. 근데 하여튼 이 비임금 근로자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 이윤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이 투하한 노동에 대한 대가, 즉 노동소득을 만들었으는 게 있고 나머지 자본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그 영업이익,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다 섞여 있는 혼합소득을 사실 몇 대 몇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데 이제 일단 그 데이터 자체는 이제 중앙 국민계정에서 비법인 개인 기업 영업이익 OSPU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에서 이제 주목구시 방법은 대략 3분의 1은 노동소득이고 뭐 3분의 1은 자본소득이고 뭐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좀 더 뭐 그렇다게 과학적으로 많이 한다면 이게 OSP율이 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이제 그 중에서 노동소득만 발라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발라내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이 OSP율이 전부를 노동소득이라고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뭐 피케티도 뭐 쓰는 방법이고 그냥 자영업자의 그 혼합소득 영업이익가 그냥 나머지 더 큰 덩어리 제일 큰 덩어리 법인 부분에서의 노동소득 자본소득 비율 그대로 이제 자영업자의 그 영업이익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다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쓰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뭐 늘어나든 줄어들든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거는 법인 부분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으니까 사실상 법인 부분의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임금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임금근로자가 이제 이 정도 75% 정도 되고 자영업자가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금근로자에서 이제 이거 구분은 뭐 안 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근로자 중에 약 한 70% 정도만 상용근로자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제 뭐 보정 방식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그 OSP를 전부 노동소득을 간주하는 방식 보정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부분에서 같은 비율로 노동자본소득을 대한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보정 B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구해보자. 왜냐하면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아까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W 곱하기 L 이제 명목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의 노동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이제 P 곱하기 Y라고 썼는데 이건 명목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정의상 노동소득 비율인데, 여기서 이제 분자와 분모에서 그걸 L로다 나누면 위에가 이제 분자가 명목 임금이 되고, 이 아래쪽은 명목소득 나누기 L이니까 이건 취업자당 그 명목 노동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분의 임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만약에 내려가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임금이 느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니까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덜 올랐다는 의미가 되고, 또 반대는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할 때는 뭐 무슨 지수를 쓰든지 그 디플레이트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명목 대 명목을 비교하면 되니까 박정선 교수가 지적한 대로 디플레이트 적용의 문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3분의 1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보정 방식 A, B, 그다음에 분자를 뭐로 사용하느냐,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사용하느냐, 총부가가치로 사용하느냐, 작은 걸 사용하느냐, 큰 걸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1975년부터 해서 쭉 그려보면 이게 보정 방식 A든 B든 간에 한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이다가 90년대 중반 또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더디게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GVA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건 더 심하게 이렇게 보이죠. 뭐 이거는 가계소득에 관한 건데, 이건 뭐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저라면 그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다. 그걸 이제 거시 데이터만 가지고 미시 데이터와 거시 데이터를 섞지 않고 그냥 거시 데이터, 그러니까 국민계정 데이터만 가지고서 비교하고 싶다면, 생산성은 뭐 그대로 이제 그 명목 GDP를 총 취업자 수로 나눈 것, 이것이 이제 생산성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용, 뭐 비상용, 자영업, 그러니까 다 합한 총 취업자의 그 생산성, 노동 생산성. 오른쪽은 뭘 쓰면 좋을 거냐? 아까처럼 뭐 미시 통계, 그래서 뭐 상용 근로자 위주의 미시 통계를 쓰기보다는 그냥 국민 계정에 피용자 보수가 있으니까 피용자 보수를 전체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그냥 거시 데이터로다가 뽑아낸 1인당 임금 근로자 1인당 임금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00년부터 뭐 이걸 100으로 놓으면 명목 생산성, 그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국민계정의 피용자 보수를 사용해서 만든 그 임금, 1인당, 임금 근로자 1인당 임금은 뒤처진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다시 2008년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 2010년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굉장히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여기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그거를 이제 캐치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명목 보정임금, 아까 임금 근로자 피용자 모습이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눈 그런 명목 임금이고요. 이거는 뭐 자영업자까지 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전부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일부만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리고 나눌 때는 자영업자까지 다 합한 총 취업자 수로 나누는, 그러니까 모든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임금으로 봤을 때 그것도 이렇게 뒤쳐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규 박사님은 아마 이걸 의도했을 것 같은데요. 실질로다가 보자. 그래서 실질 생산성, 그래서 GDP는 GDP 디플레이터로다가 그 실질화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다 실질화하면, 그러면 이제 격차는 훨씬 더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력, 임금을 사실 GDP 디플레이터로다 임금을 나누는 것은 사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그걸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매력이나 실질임금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정수 교수가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번 계기로 알게 된 것이긴 한데, 우리가 명목 기준으로다가 5인 이상이든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에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취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임시비용, 자영노동자의 임금은 그에 훨씬 뒤처져서 갔다. 근데 이제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이제 명목 생산성에 따라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자 물가 지수로 실질화하면 구매력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첨언을 간단하게 한다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2011년 정도를 기준으로다가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노동 생산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수민 박사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자본의 생산성도 그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상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둔화된 것이 우리가 그냥 노동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를테면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제때 되지 않는 그런 시장 관행,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노동 생산성으로 표현이 되든 자본 생산성으로 표현이 되든 총 요소 생산성으로 표현이 되든,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주류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교과서를 하나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에기온 하위 2009년 교과서인데, 필립 에기온은 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고요. 피터 하윗은 브라운 대학 교수인데, 이 하윗이 제일 논문 지도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이제 파트 3에 growth policy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나오는 게 fostering competition and entry입니다. 경쟁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investing in education, 교육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겠죠. 그리고 reducing volatility and risk인데요. 위험을 줄인, 위험 분산을 더 시키고요. 어떤 그 안전하지만 열등한 선택들을 하는 거를 좀 막자.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게 해주자. 그래서 사회 안전망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iberalizing trade,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를 키우고, 그다음에 경쟁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하기 전에는 혁신의 장벽부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혁신을 막는 그런 이제 배리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preserving the environment,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규제가 오히려 이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환경 규제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다음에 promoting democracy라는 거는 부패를 줄여서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재분배가 촉진된다. 재분배라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성장 처방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내용하고 많이 겹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이 포스트 케인지안들끼리 모여서 만든 이단적인 뭐 정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류 경제학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런 정책 처방들을 상당히 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슬로건에 가까운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족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을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의 성장론에서는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널리 주자 이게 이제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990년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들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게 많이 뭐랄까 이게 좀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을 만들자. 그리고 재분배라는 것이 인적 자본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떤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성장 정책들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수요가 총공급을 늘린다. 이것도 성장이라는 게 공급 얘기지 왜 수요를 갖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총수요가 어떤 뭐 히스테리시스 뭐에서 이력 효과 그래서 한번 실업자가 되면 기술을 잃어서 이제 성장이 나빠진다. 그다음에 또 계속 일하면 러닝 바이 두잉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또 성장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또 투자를 증진하는 이런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는 분배 정책이지 분배가 어떻게 성장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나왔던 여러 이제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자본시장 불안정성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아도 자기 머리 좋은 것 같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지 못한다.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해서 인적자를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90년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접근법, 그다음에 뭐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접근법 여러 이제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IMF 같은 데서도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분배가 평등할수록 성장이 적어도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은 뭐 실증적으로도 밝혀진 얘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라는 게 같이 간다. 그리고 분배가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성장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학회에서 사실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이제 부진하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케티는 R이 G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R이라는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의 지대출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너무 돈을 뭐 같은 수익을 낳는 게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런 걸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문제도 우리가 이제 바로 한국에서 겪고 있고 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또 지금 더 불거지면서 우리가 지금 수출 주도형 체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2008년에 만들어진 그 이명박 정권의 이 체제거든요. 그때 그 전에보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출의 그 GDP의 비중이 확 뛰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고,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어떤 이 충격들에 이제 직면해서 어떤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제의 문제, 이제 옛날에는 기득권을 배분해줘서 그거 알아서 지대 주고 하고 이러면서 뭐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몰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 그래서 뭐 투자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뭐 기업 가족 혁신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인맥, 진입장벽, 국가적 이런 데서 이제 몰두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이제 스탁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스탁을 주고 그거 갖고 알아서 먹어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스탁보다는 이제 플로우 중심으로 가는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 중심보다 소득 중심. 그러니까 이제 노후 대비를 할 때 우리가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거 갖고 내 노후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국가에 세금 잘 내고 또 국가에서 주는 복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득 플로우를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도를 정립을 하고 또 재정 제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하느라고 돈을 안 쓰고 이제 소득 이 있으면 다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잉 저축에서 실제 국채 금리는 성장보다 낮고요. 국채금리라는 게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라고 본다면 G라는 거는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냥 계속 리볼빙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쓸 여력이 많다라고 이제 주상현 교수님 지적하신 거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아니면 사실 지금 수요가 나올 때가 별로 없습니다. 민간도 안 하고 뭐 수출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자본 수익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R이라는 게 사실 자본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본의 생산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사람의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자꾸 떠넘기지 말고 재정을 과감하게 써가지고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투자하고 또 기술 혁신 되게 도와주고 이런 그 어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로서의 임금 성장, 아까 이제 조장현 교수님께서 뒤에 따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스탠스베리 서머스라는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주상현 교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는 요 A와 B 요 두 가지 갖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거는 여기서 감가상각이 가속됨으로써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이제 그 부분이고 요 B라는 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돼가지고 또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C라는 거는 노동자의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GDP 디플레이션보다 빨리 오르는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성대로 이제 임금을 줘요. 메모리 카드 작년에 100개 만들었는데 올해 110개 만들었지. 그럼 110개 받아라 하고 주는데 그 110개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안 떨어지는데 그건 떨어지니까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소비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는 어떻게 보면 소비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또 기업은 반대로 자본재 가격이 싸지니까 투자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저금리, 감세, 진입장벽 이런 거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기업 저축이 늘어나고요. 기업 저축이 늘어나는 만큼 또 가계 저축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노동소득 전체의 분배율이 떨어지고 또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고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C라는 거죠. C고 그다음에 뭐 D는 또 노동자들 안에서의 불평등, 그다음에 E는 직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디컴포즈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설명드리고 이 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와 B를 더한 게 0이다라는 게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얘기고 주상현 교수님은 A와 B를 더한 게 플러스다.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현 교수님은 박정수 교수의 얘기를 완전히 이제 뒤엎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박종규 박사는 A와 B와 C를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C라는 이제 교육 조건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주상현 교수님은 교육 조건까지 갈 필요도 없이 A와 B만 봐도 서강대 박정수 교수님이 하신 것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 데이터를 직접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분석 대상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 플러스 B가 플러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명목으로 봐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분석 대상 기간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서강대 그 박정수 교수님 얘기는 A 플러스 B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분석 대상이 뭐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웰페어를 알고 싶으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메모리 카드 가격으로 나누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고요. 뭐 쌀 가격으로 나눠야 얼마큼 쌀을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다른 걸 분석을 했는데 다른 걸 분석했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시하시는 분이 거시 분석했으니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한 게 맞다라고 가정하면 A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오케이인가? 근데 오케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게 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한 게 맞다면 그 얘기 뭐냐면 생산성대로 임금을 준다라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요. 생산성대로 임금을 준다고 해서 거시경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왜냐면 노동자들이 그 임금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 저축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 저축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부진하고 또 내수 소비가 부진해지고요. 그래서 고용이 부진해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 부진,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등 각종 거시 경제 상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시적 시각, 일반 균형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성대로 임금을 받는다면 분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의와 그리고 또 발표자의 추가 발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플로에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우리 발표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시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글쎄요 다 사람마다 다 성향과 취향이 달라서 만약에 이제 제가 박정희 박사님이나 박정수 교수처럼 그 데이터를 봤다면 그리고 임금 데이터도 틀리지 않고 맞는 데이터를 썼다고 하더라도 아까 한준영 교수님 말씀하셨을 건데 생산성과 그러니까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서 명목 기준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금의 구매력,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다. 이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좀 너무 오버해서 이게 노동자의 기초 자체가 틀렸다 하는 게 좀 가벼운데 그 다음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는 뭐 다 전문가들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디플레이터의 문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하고 자본재가 있는데 소비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도 되고 자본재 디플레이터는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자본재 물가상승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 설비 투자 중요하다.
보이는데 설비 투자 디플레이트를 보면 거의 10년째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같은 비용으로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제 소비재 쪽에서의 목표를 떨어지고 이런 것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예.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사실 그 박종규 박사나 뭐 이런 이제 스타일로 하기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 서머스 하버드 대학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로버트 로렌스 교수라는 분도 있고요. 라발 대학의 스티븐 고든 교수 유명하신 분도 있고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스티븐 윌리엄슨도 비슷한 스타일이었고요. 아이오와 대학에 있던 라리 쿠마 교수도 비슷한 스타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나라 정부들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많이 쓰는 건데 이걸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4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임금, 명목임금을 실제로 할 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쓰는 것은 좀 경제학의 관행이죠. 그 마치 우리가 금리를, 명목금리를 실질금리보다 전환할 때 뭘 씁니까? 거기서도 관행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쓰거든요. 근데 관행적으로 그런 것을 명목을 실제로 할 때 그 소비자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 거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서 그 실질화하는 것이 뭐 경제학의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흥미롭고 또 필요한 논의입니다만 오늘의 그 첫 번째 주제였던 소득주도 성장과는 꼭 맞지는 않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께 박수로 오늘 경례하겠습니다.